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와 사법 적재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10개 상임위 2주차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도 출범시키고 장동혁 대표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대책의 공세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법관의 85%를 새로이 한 정권이 임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법관 증원 이유를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하지만 중견 판사 100명이 대법원으로 차출돼서 하급심이 한마디로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대법관을 일단 2배 정도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의 주된 내용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법부가 이대로 안 된다,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는 많이 그동안에 꾸준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이 5개 항을 발표를 했는데 3개, 3개 항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법관 평가제도라든지 하급식 판결문 확대, 그리고 영장 심사 발급, 사전 압수수색 영장 사전에 발부하는 것, 좀 심사 강화하는 것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심사 추천위원회 다양성 이 2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대법관 숫자가 현재 지금 14명에서 지금 26명으로 늘렸는데 가만히 보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숫자보다는 이 늘린 사람들의 대법관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질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숫자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게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태리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 3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 유럽형 법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단지 그 사람들 늘어난 대법관들이 이 코드 인사로 토두 사람들로 태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 부분들을 불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법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상당히 설득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수미율 2명 정도 임명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법원의 사건이 워낙 많아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사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이긴 한데 이게 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다른 기구, 예를 들자면은 상고 법원을 만드느냐. 상고 법원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상고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사건들을 상고 재판부를 판사들을 선임을 해서 법원을 만들어 거기에서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그야말로 중요한 사건들, 국가적인 사건들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고 법원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제 대법관을 늘리자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임기 내 22명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코드 인사가 대법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의 재판이 걸려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좀 논란이 덜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고법에 가 있는 파기환송심 이게 유죄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에. 그렇다 그러면은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예. 즉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코드 인사가 안 되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법관들이라든지 혹은 뭐 또 다른 여러 공공기관 장을 보수적인 인사로 일부 채울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진보적인 재판관을 일부러 찾아 세울 리는 없습니다. 다분히 이제 자기 정권에 유리한 사람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민주당이 이번 이제 대법관 선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그거는 국민들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보고 이건 너무 사법부를 장악하는구나. 이건 민주당이 심하다라고 하면 그 표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간에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는 표로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개혁을 시도하기도 전에 아예 개혁 입안 단계 초반 출발 단계부터 그 모든 거를 국민이미 야당이 전부 다 심판하고 전부 평가하고 모든 걸 재단한다. 저는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표로 심판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을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자꾸 우리가 야당에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12명이 똑같이 늘어나요. 베네수엘라 20명인데 32명이 됐는데 이게 베네수엘라 이게 독재 완성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걸려있지 않다 그러면은 자 터놓고 빨리 우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방안이 좋을지 저 방안이 좋을지 논의해보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지금 대법관 정원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저는 어떤 정부든 똑같은 얘기를 했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권 초기 1년은 그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1년 동안은 마음껏 개혁정책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국민들이 받게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1년 동안은 민주당 제발 좀 윤석열 정부 마음껏 하도록 놔주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었는데 지금도 4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간에 모든 경제정책이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좀 밀어줄 때는 밀어주고 또 이건 정말 아니다 할 필요는 견제를 하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이번 사법개혁 어떤 안을 내놔도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아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집권 초기는 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모두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그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
좋은 개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제동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평가를 판단을 국민님이 하지 말란 얘기죠. 저는 가급적이면.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라고 했는데 4심제, 즉 재판 소원제를 하는 것 역시도 같은 이유가 아니냐라는 오해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어떤 재판 소원제도. 재판 소원제도 예. 재판 소원제도 같은 경우는 뭐 4심제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3심제 맞고 네. 3심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헌법적으로 침해를 받았거나 법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구제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사실 이 헌법 소원제도가 없습니다. 왜? 헌법 재판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형이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나 전부 헌법재판소 있어서 거기서 이 헌법소원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삼권, 이를테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되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사법부가 너무 월권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수단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역할적으로 최종적으로 거중 조절을 하는 역할 최상위 기관을 놓습니다. 이게 유럽형 모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유럽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지금처럼 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혹은 뭔가 대선거에 개입한다거나 할 경우 구제 수단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4심제로 불리는 이런 그 헌법소원제도는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다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경청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집권 여당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용보다 중요해 절차이기 때문에 이 법안 헌법소원제도 방향성, 당위성은 맞지만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공청하고 여론 수렴하는 이 과정에 이 노력을 좀 더 민주당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소원제도. 제가 보기에는 재판 소원을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고법에 갔던 유죄 취지로 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판결을 한번 더 받아보자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기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4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짓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전현희 의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4심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은 사실상 1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1심이면 그럼 헌법재판소에 또 1심, 2심, 3심이 가야 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심까지 헌법재판소가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러면은 1심, 2심, 3심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해야 돼요. 그때까지 변호사를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3심까지 지금 현재도 지금 3심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변호사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으며 그런데 또 한개 헌법재판소까지 간다. 그러면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지난번 국감에 어느 그 국선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변호사 먹이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감사하지 않다. 제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방지법 법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온 것이 일단 전현희 의원께서 한 것이 이제 상임위원 직계 좀비 속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위원들이 간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나경원 방지법을 만들었다 발의했고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원장 즉 추미애 위원장의 권한남용을 좀 보면서 이 권한남용을 제한하자 추미애 방지법
또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좀 이런 부분이 과열되는 양상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엔 국민의힘부터 듣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고육주책입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다 봤을 겁니다. 법사위원들 할 때마다 법사위 난장판이죠. 추미애 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야당이 간사를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받아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 발언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걸핏하면은 뭐 퇴장시키고 뭐 국민의힘이 어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발언권 제한이 271회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에요.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권한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인 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 채택할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 의원수가 많으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대로 국민의힘이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법안을 발의해서 권한 확보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도 뭐 법사위 보면 솔직히 짜증 납니다. 이게 법사위가 아니라 뭐 밥사위, 이제 밥그릇 싸움하는 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나경원 두 분은 솔직히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참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투입된 건 순전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방어용 공격형으로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거기다가 배우자가 남편이 거기 뭐 사무소 상임위에 있는데 거기에 간사를 맡는다는 건 솔직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또 나경원 방지법을 만든다, 아예 법으로 만든다. 저는 그것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을 진행하는 제가 쭉 법사위 봤는데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법도 해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좀 편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정도로 추미애 위원장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추미애 방지법을 또 법으로 만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가. 그래서 걸핏하면 뭐 개인 사람 이름 넣어서 방지법 만든다거나 아니 뭐 걸핏하면 뭐 다 고소고발하는 것, 사법부로 이제 미루는 것 이런 걸 여야가 좀 정말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법사위는요 정말 여야 지지도가 요즘 최근 들어 거의 답보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양쪽 다 빠지거나 그 법사위가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좀 쇄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고언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사법부 얘기, 사법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리고 나서 뭐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제가 여러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이죠. 특히 서민층 가운데서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지 월급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조금 저축을 해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월급을 좀 저축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꿈을 꺾어버린 것이죠. 네. 이번 대책이. 정말 저는 오늘 이번 대책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그런 공약을 했어요.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관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공약을. 그런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발표를 해놨고 수습은 해야 되겠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민주당에서 큰 실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라도 저는 국민의힘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는. 그래서 정책이라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로 안티로 가는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정부 여당에게 말씀드리고 세 가지 하나는
부동산 정책은요 땅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2030 세대 젊은 세대의 꿈, 그다음에 노년 장년층의 어떤 노후 복지 문제가 직결된 민생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절대로 단기 처방을 하면 안 된다. 중장기 처방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뭐 대출 규제 이렇게 내서라 또 후유증 있다고 바로 또 대안 내서지 않습니까? 공급 정책이라든 이러면 계속 반복되고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 버전 2가 될 수 있어요. 이게 23번 반복할 거 아닙니까? 네. 시행착오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제발 중장기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하나 더 이건 본질적인 문제인데 왜 언제부터인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치인들이 장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만큼 반드시 전문성 있는 장관이 된다고 봐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에도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보세요. 원희룡 장관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뭐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하지만은 그 방대한 국토정책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사실 김용덕 장관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이 뭐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에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장관과 당정과 종합적으로 특히 가능한 한 힘들지겠지만 야당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생 정책, 국정 운영은 모든 총체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불이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지금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힘들 거예요. 네. 그래도 단기 처방전 제발 좀 내세우지 말고 상당히 좀 꾹꾹 눌러 참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꼭 이 부분을 좀 원론적인 문제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나온 것이 이제 세제 관련된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약간씩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 그 다음에 보유세는 높이겠다. 그래서 한번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거래를 다 제한해놨기 때문에 거래세 낮추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건 도움 안 된다. 그럼 보유세만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얘기를 하면서 세제 개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올려서 집값 잡겠다 그러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부담이 지금 정부로서는 부담이 엄청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부는 정책 잘 가져되고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생산 주도 성장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이 앞서고 생산이 늘려서 소득을 월급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게 하고 소비를 늘려서 생산이 더 늘어나게끔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뭐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만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공급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공급 대책이 이제 부랴부랴 지금 민주당하고 당정이 지금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하고 한 번도 논의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할 때.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 시장도 불러서 같이 머리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네. 그 여야를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좀 여야 정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을 하시는 그 시장들도 불러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서 이제 중장기, 단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수요 억제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급도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뭐 공급은 이제 늘려야 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총론적인 본질인데 지금 당장
과세를 한다 부동산에 과세 이거는 상당히 민심을 위해서도 선거를 위해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똘똘한 집 한 채만 있으면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똘똘한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부담을 갈 정도로 어떤 부가세를 늘린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기재부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삶의 문제이고 어떤 민심의 문제가 어떤 총체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단순히 집, 땅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그야말로 어떤 심리, 국민들의 심리 차원에서 경제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 구윤철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50억 가진 집을 가진 사람 1년에 5천만 원 세금 내면은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집 가진 사람들, 그러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 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겁니까? 세금을 과하게 매겨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정책을 주도하는 기재부 장관의 발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좋은 정책 나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국토부 차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부 차관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돈 모아질 때까지 그리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완전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한다.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신 일각에서 이제 뭐 이런 차관이라든가 약간 발언 자체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혹은 차관이 뭐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이죠. 불쑥불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상경 국토부 차관 같은 거 발언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뭐 50억 넘는 사실은 자산가이면서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거거든요. 이후로도 어떤 뭐 부동산이라도 그 캄보디아 사태들, 한미 통상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주무부처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즉흥적인 발언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 한마디 잘못하면 그 파장이 너무나 크고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차별하는 거 아니겠지만 사실 뭐 그 유튜브 언론 개인적인 취향, 유튜브 발언 방송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관할하는 책임자들, 장관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후 부동산이나 이런 발언들에 대해 정말 말 한마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 거듭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실 연구원 원장,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